1984년 다른 아이들이 오락실에서 비디오 게임에 열광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2살 소녀는 자신만의 비디오 게임을 직접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블래스타라는 이름의 이 간단한 슈팅 게임은 한 잡지에 실렸고 소녀는 $500를 벌었죠. 그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지금 그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를 개척하고 전기차로 100년 넘은 자동차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으며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 그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의 성공을 한 단어로 설명하려 합니다. 천재성. 물론 그는 천재가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였던 비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그의 성공이 단순히 타고난 지능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만의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로켓, 자동차, 인공지능,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 모든 산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물의 연대기를 단순히 나열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우리는 그의 머릿속에 탑재된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역으로 추적해 볼 겁니다. 물리학에서 빌려온 이 사고방식을 그는 제이런칙 사고라고 부릅니다. 제이런칙 사고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믿는 관습이나 유추에 기대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 수준까지 분해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로켓은 비싸다가 아니라 로켓을 이루는 근본적인 물질의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의 손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실험실이었던 인터넷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야망이 처음부터 화성과 전기차를 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첫 무대는 닷컴 버블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 실리콘밸리,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1995년 머스크와 그의 동생 키벌은 단돈 $28,000의 아버지 돈으로 첫 회사를 차립니다. 이름은 집투. 이게 도대체 뭘 하는 회사였을까요? 지금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온라인 지도와 연동된 기업 주소록 서비스였죠.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주변 식당과 가게 정보를 지도와 함께 바로 볼 수 있지만 9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두꺼운 노란색 전화번호부, 즉 옐로 페이지를 뒤져야 했습니다. 머스크는 바로 이 지점에 비효율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 무겁고 비효율적인 종이 뭉치를 인터넷으로 옮기지 못할까?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집투는 뉴욕타임스나 시카고 트리뷴 같은 대형 언론사들에게 지역 정보와 지도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고 시장은 그의 아이디어에 반응했습니다. 결국 1999년 PC 제조업체였던 컴팩이 집투를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약 3억 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거래로 28살의 일론 머스크는 약 2200만 달러를 손에 쥐며 백만장자가 되었죠. 집투의 성공은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현실 세계의 명백한 비효율을 찾아내 디지털로 전환하면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둘째, 성공의 과실은 달콤하다는 것.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공은 훨씬 더 큰 야망을 위한 디지털 리허설의 일막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보수적인 산업 중 하나인 금융이었습니다. 집투를 매각한 그해, 그는 곧바로 1200만 달러를 투자해 X.com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름부터 파격적이죠? 그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것을 넘어 수표, 은행, 신용카드, 투자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원스톱 온라인 은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에서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설립한 콤피니티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페이팔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이메일 기반 송금 서비스를 막 출시한 상태였죠. 두 회사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돈을 태우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의 플레이북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격적인 성장을 위한 고객 획득 비용의 파괴입니다. 고객 획득 비용, 즉 CAC는 새로운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마케팅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머스크와 피터 틸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상식을 파괴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고객에게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팔에 새로 가입하면은 $10를 주고 친구를 추천해 가입시키면 또 $10를 줬습니다.
이 미친 전략 때문에 두 회사는 매주 수백만 달러를 잃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출혈 경쟁이었죠. 결국 2000년 두 회사는 더 이상의 소모전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합병을 결정합니다. 합병된 회사의 이름은 페이팔이 되었고 최대 주주였던 머스크가 CEO를 맡게 되죠. 이 과정에서 훗날 실리콘밸리를 장악하게 될 전설적인 그룹 페이팔 마피아가 탄생합니다. 피터 틸, 리드 호프먼, 데이비드 섹스 등 이들은 훗날 유튜브, 링크드인, 옐프, 펠런티어 같은 기업들을 세우거나 투자하며 IT 산업에 거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천재들의 협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머스크와 피터 틸 사이에는 기술적인 문제부터 회사 이름까지 사사건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머스크는 페이팔이라는 이름 대신 X.com을 고집했고 회사의 핵심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 결정은 엔지니어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맙니다. 2000년 9월 시드니로 늦은 신혼여행을 떠난 머스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사회 멤버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페이팔의 CEO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해고하고 피터 틸을 새로운 CEO로 임명한 것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이 창업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그것도 신혼여행 중에 쫓겨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역설적으로 머스크에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는 혹독한 교훈이었습니다. 비록 CEO 자리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는 여전히 페이팔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온라인 쇼핑 공룡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합니다. 이 역사적인 거래로 일론 머스크는 약 1억 8천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집투와 페이팔이라는 두 번의 디지털 리허설을 통해 훗날 거대 산업을 무너뜨릴 머스크 플레이북의 핵심 전략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첫째, 현실의 비효율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둘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공격적인 성장 전략. 그리고 셋째, 해고라는 쓰라린 실패를 통해 배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깨달음. 31살의 나이에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막대한 자본을 손에 쥔 이 젊은 혁명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돈으로 평생을 즐기며 살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컴퓨터 화면 너머 저 까마득한 밤하늘과 도로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1억 8천만 달러는 성공의 보상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실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디지털 세계의 리허설을 끝내고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로 직접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 바로 우주였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1억 8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쥔 31살의 젊은 백만장자. 그의 다음 질문은 실리콘밸리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인류는 아직 화성에 가지 못했는가? 이 황당해 보이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는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우주산업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당시 우주산업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 이 두 거대 방산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2006년 이들은 아예 손을 잡고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라는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위성 발사를 독점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탄생한 겁니다. 경쟁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ULA의 주력 로켓이었던 아틀라스 V는 발사 한 번에 1억 달러가 훌쩍 넘었고 델타 IV 헤비 같은 대형 로켓은 4억 달러 이상을 호가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한 번 탈 때마다 페라리 한 대 값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싸고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이때 머스크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제이런칙 사고를 꺼내 듭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켓을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대신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로켓의 물리적인 원자재 가격은 도대체 얼만가? 그는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을 구성하는 항공우주 등급의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 같은 원자재들의 시장 가격을 모두 더해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켓의 원자재 비용은 로켓 한 대의 시장 가격의 약 2%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머지 98%는 전부 비효율적인 공정과 여러 단계의 하청업체를 거치며 붙는 유통 마진, 그리고 독점 기업의 이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비효율의 거품 속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만들면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002년 페이팔 매각 자금 1억 달러를 쏟아부어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이유입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수직 계열화.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면은 비용과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엔진, 로켓 동체, 전자장비,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핵심 부품의 약 85%를 직접 내부에서 만들기로 합니다. 이건 제조업의 상식을 뒤엎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외부 공급망에 휘둘리지 않고 개발 속도를 직접 통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스페이스X의 첫 로켓이었던 팰컨 1은 3번 연속으로 발사에 실패하며 대서양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발사 직후 연료 누출로, 두 번째는 2단 분리 과정의 문제로, 세 번째는 1단과 2단이 분리 후 충돌하면서 실패했죠. 직원들은 절망했고 투자자들은 떠나갔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머스크에게 남은 돈은 마지막 한 번의 발사를 시도할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팰컨 1이 발사대에 섰습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끝입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팰컨 1은 마침내 지구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민간 기업이 자력으로 개발한 액체 연료 로켓이 우주에 도달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사를 살릴 동아줄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네 번째 발사 성공 직후 나사는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부기관이 신생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계약은 파산 직전에 스페이스X를 살린 생명줄이자 우주 카르텔의 균열을 낸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로켓을 왜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하는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잉 747을 버리는 항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로켓 재사용이라는 아이디어, 당시에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해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2015년 마침내 팰컨 9 로켓의 1단 부스터를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성공이 우주 산업의 경제학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재사용 기술을 통해 스페이스X는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현재 팰컨 9의 발사 비용은 약 6,700만 달러 수준인데 이는 과거 ULA의 로켓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로켓 재사용을 통해 발사 한 번에 최대 7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스페이스X는 전 세계 로켓 발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과점 체제를 단 하나의 기업이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 스페이스X의 이야기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린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다는 관성을 거부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고든 제1원칙 사고의 승리입니다. 비효율로 가득 찬 거대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직 계열화와 재사용이라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시장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쓴 경제 전쟁의 기록인 셈이죠. 하늘을 정복한 그는 이제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카르텔과 싸우는 동안 지상에서는 100년 넘게 이어진 거대한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 또 다른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바로 전기차 테슬라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20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당시 사람들에게 전기차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느리고 못생기고 한 번 충전하면은 얼마 가지 못하는 골프카트를 떠올렸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GM, 포드 같은 거대 자동차 기업들에게 전기차는 수익성 없는 골치 아픈 숙제에 불과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1990년대 후반 GM은 EV1이라는 꽤 혁신적인 전기차를 개발해 일부 고객에게 리스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지만 GM은 돌연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리스했던 차들을 모두 회수해 폐차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GM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지키기 위한 거대 기업의 자기 파괴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합니다. 바로 이 폐차된 EV1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기회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는 두 명의 엔지니어는 GM이 버린 미래에 베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테슬라 모터스를 설립하고 전기차는 더 이상 느리고 지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페이팔 매각으로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쥔 일론 머스크가 이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합니다. 그는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 되었죠. 여기서도 머스크는 어김없이 제일원칙 사고를 적용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당시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싸고 성능이 낮은 배터리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크고 무거운 특수 배터리 개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테슬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작고 동그란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었습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배터리 셀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자동차 배터리 팩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공학적 난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배터리가 한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정교한 열 관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기술력의 핵심이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수십 년간 따라잡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터리를 사서 조립한 게 아니라 배터리 시스템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재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혁신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스페이스 X가 3번의 발사 실패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바로 그 시기에 테슬라 역시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첫 모델인 로드스터의 생산은 계속 지연됐고 돈은 물처럼 사라졌죠. 머스크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현금은 불과 몇 주를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스크는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해 극적으로 4천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회사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혁신의 불씨를 지켜낸 겁니다. 이 혹독한 위기를 극복하고 2012년 마침내 세상에 나온 모델 S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모델 S는 더 이상 골프카트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폭발적인 가속력, 그리고 거대한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컴퓨터였죠. 이 차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기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주행거리 불안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도 충전소가 없으면 장거리 여행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투자를 감행합니다. 바로 슈퍼차저 네트워크라는 독자적인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전 세계에 직접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9월 캘리포니아의 6개의 충전소를 시작으로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을 넘어 전기차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설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적 해결책은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놀랍게도 2025년을 기점으로 포드, GM, 현대, 기아, BMW, 벤츠 등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테슬라의 충전 방식, 즉 NACS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성공은 단순히 멋진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든 제일원칙 사고로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비전을 지켜냈으며 슈퍼차저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장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썼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로 하늘의 길을 열고 테슬라로 땅의 규칙을 바꾼 일론 머스크. 그의 성공은 정말 한 명의 천재가 이룬 위대한 신화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자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중을 선동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선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복합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머스크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성공 방정식에는 적어도 2개의 변수가 함께 작동합니다. 바로 설계자 머스크와 선동가 머스크입니다. 첫 번째 얼굴, 설계자로서의 머스크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제품을 넘어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데 집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가팩토리입니다. 기가팩토리는 단순한 자동차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배터리셀 생산부터 차량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 그 자체죠.
실제로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라는 거대한 주조기계를 도입해 수십 개의 부품으로 만들던 차체를 단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 공정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설계를 혼자서 할 수는 없겠죠. 그의 또 다른 설계 능력은 바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귀네 쇼셜과 테슬라의 제이비 스트라우벨입니다. 귀네 쇼벨은 스페이스X의 11번째 직원으로 합류해 현재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화성 탐사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장이라면 쇼셀은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과 고객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계약들을 책임지는 항해사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스페이스X 초창기 펠컨 로켓의 발사 계약을 따내며 회사의 생존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파산 직전이었던 2008년 나사와의 16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화물 운송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스페이스X는 현재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의 압도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는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회사의 심장인 배터리 기술 개발을 처음부터 이끈 인물입니다. 노트북용 원통형 배터리 수천 개를 연결해 전기차 배터리 팩을 만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는 15년간 테슬라에 머물며 기가팩토리의 초기 컨셉을 설계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 토대를 닦았습니다. 2019년 테슬라를 떠난 후에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설립해 이제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배터리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는 단순히 똑똑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고의 플레이어들을 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설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선동가로서의 머스크입니다. 그는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화법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특히 트위터 현재는 X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 하나를 홍보하기 위해 수십, 수백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통적인 광고에 거의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에게는 CEO 자체가 움직이는 광고판이기 때문이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리는 단 몇 줄의 문장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고 수억 명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 효과입니다. 실제로 그의 트윗 하나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는 많습니다. 2018년 그가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을 때 테슬라 주가는 순식간에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는 트윗 하나에 14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기도 했죠. 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움직이고 기업의 가치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선동가의 얼굴에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혹독한 기업 문화는 악명이 높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그의 리더십은 혁신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직원들의 번아웃과 높은 이직률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트위터 인수 후 강압적인 구조조정과 해고 과정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죠. 결론적으로 머스크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의 성공은 첫째, 닷컴 버블의 한가운데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전략적 타이밍 능력. 둘째,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자로서의 역량. 그리고 셋째, 미디어와 대중의 인식을 설계하고 때로는 시장을 선동하는 브랜딩 능력이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자동차와 우주라는 인류 문명의 가장 거대한 두 산업을 정복한 그의 시선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의 플레이북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지, 즉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화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들은 과거 스페이스X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우리 머릿속, 인간의 뇌입니다. 2016년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그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뇌와 컴퓨터 간의 낮은 대역폭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류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뇌로 입력하는 속도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타자를 치거나 눈으로 읽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뇌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출력하는 속도 역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데 그치죠.
머스크는 이 엄청난 속도 차이, 즉 병목 현상이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라고 본 겁니다. 뉴럴링크의 제1원칙은 명확합니다. 이 병목을 제거하고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초고대역폭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 물론 처음부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척수 손상이나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상상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첫 인간 임상 참가자인 놀런드 아르보는 8년간의 사지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 체스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뉴럴링크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머스크는 2026년부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술 절차 또한 로봇을 통해 거의 완전히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럴링크는 단순히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인류의 능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장 자체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뇌를 정복하려는 그의 다음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머스크는 오랫동안 AI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해온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직접 AI 개발에 뛰어든 걸까요? 여기에 그의 플레이북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023년 3월, 그는 xAI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록기라는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대 AI였습니다. 그는 기존 AI들이 진실을 탐구하기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검열되어 있다고 비판했죠. xAI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록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X의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합니다. 둘째, 재치 있고 반항적인 성격을 갖도록 설계되어 다른 AI들이 회피하는 민감한 질문에도 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록은 무서운 속도로 기존 AI 시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이나 논리 추론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경쟁 모델들을 앞서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그록이 불법적이거나 조작된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확산시킨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AI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머스크가 던진 질문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뇌와 AI. 이 두 가지 최후의 개척지는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바로 그의 궁극적인 꿈, 화성입니다. 자동차와 로켓, 배터리, 태양광 패널, 위성 인터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공지능. 이 모든 기술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거대한 비전을 위한 수직 계열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입니다. 2026년 현재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 스타쉽은 수많은 시험 발사를 거치며 화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2025년은 스타쉽이 결정적인 기술적 돌파를 이룬 해로 평가받고 있죠. 머스크는 이르면 2026년 첫 무인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2029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화성에 도착한 인류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타고 이동하고 솔라시티의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얻으며 스타링크 위성으로 지구와 통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xAI의 인공지능이 관리하고 인간은 뉴럴링크를 통해 이 거대한 시스템과 직접 소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물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산업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재창조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한 천재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거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본질을 꿰뚫어 시스템을 재창조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머스크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요? 그의 플레이북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바로 상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제1원칙 사고입니다. 이건 단순히 왜? 라고 묻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 가장 근본적인 진실의 수준까지 분해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로켓은 원래 비싸다가 아니라 로켓을 만드는 원자재 값은 얼만가? 라고 물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혹시 원래 그래왔다는 관성에 갇혀 문제의 98%를 차지하는 비효율의 거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원칙은 제품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생태계 구축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주행거리 불안이라는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차저 네트워크라는 충전 생태계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결국 포드, GM 같은 경쟁사들마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르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 제품을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원칙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부품의 상당 부분을 직접 만듭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부터 자동차까지 직접 생산하죠. 왜 그럴까요? 속도, 비용, 그리고 품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외부 공급업체의 운명을 맡기는 대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직접 내부에 쌓아 해자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물론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죠. 당신의 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남의 손에 맡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원칙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위기 활용법입니다. 스페이스X의 3번 연속 발사 실패, 2008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동시 파산 위기. 보통의 기업이었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에게 위기는 곧 가장 강력한 필터였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걸러내고 오직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극한의 상황.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로켓 재사용이라는 혁신과 모델 S라는 역작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그 실패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 바로 현실을 재정해야 하는 강력한 비전 제시입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의 목표가 아닙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서사, 즉 현실 왜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나 로켓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비전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사는 겁니다. 제이런칙 사고로 본질을 보고 생태계를 구축해 판을 설계하며 수직 계열화로 핵심을 장악하고 위기를 활용해 돌파구를 찾으며 강력한 비전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년간 세상을 바꿔온 머스크 사용 설명서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당신이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문제 해결의 법칙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당신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창업가든 당신 앞에는 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때 이 5가지 원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속에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